저는 올해 81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지금 제 마음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장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가고 그 속에서 웃음과 눈물이 교차합니다. 제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고 순탄한 길보다 험난한 길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은 전쟁 직후의 참혹한 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은 언제나 황폐했고 불에 그을린 벽과 무너진 지붕이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흙바닥 위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허기를 참아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고 가끔 흰쌀밥을 먹는 날이며 그것만으로도 축제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은 제게 세상을 만나는 창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펼치면 비록 몸은 초라한 마을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듯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저는 늘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행복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20살 무렵 저는 제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늘 책을 읽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흰 와이셔츠, 깔끔한 눈빛,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손길까지도 제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자라났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방 한 칸짜리였고 겨울이며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새벽마다 이불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와 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 들길에서 꺾어온 코스모스 한 송이, 그 작은 정성이 제겐 세상 모든 보석보다 값졌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울음소리는 제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둘째, 아이의 작은 손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집은 좁고 단차는 초라했지만 웃음은 늘 우리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일할 때도 늘 정직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던쩍 안아 올리며 환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이제 내 인생에도 햇살이 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공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아있던 제 옆에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전내가 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얼굴이 한 장면에 접쳐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절망, 땅이 꺼져버린 듯한 무너짐. 제 26,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림과 비아냥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젊은 과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아이들까지 제대로 클 수 있겠냐? 그 차가운 말들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척들마저 애들 맡기고 재혼이나 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어떤 모멸을 당하더라도, 어떤 굶주림에 시달리더라도 제 품에 안긴 두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흐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한 나는 어떤 고통도 버텨낼 수 있다. 그 다짐이 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 수십 년의 전쟁 같은 삶을 견뎌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무엇을 먹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냉장고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찬장은 비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신문을 돌렸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어 신문 묶던 끈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언 손으로 끈을 다시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 다행이다. 새벽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그보다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제게 안쓰러운 눈길을 주기도 했지만 뒷모습에서는 늘 수근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낮이 되면 봉제 공장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을 밟아야 했습니다. 바늘에 손끝이 찔려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음은 귀를 마비시켰고 등은 구부정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아이들 분유값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손님들 술상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매뱉는 농담과 비아냥은 때때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젊은 과부가 이런 데서 일하네라는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집에서 제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길거리 노점에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손수 국물을 내고 면을 삶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은커녕 불어버린 면발을 그대로 버려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불에 댄 자국으로 얼룩졌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가난은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면 다른 아이들은 김밥과 과일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보리밥에 김 몇 장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살펴볼 때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저는 늘 감시받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제 모습은 그들에게 흉보기에 좋은 소재였습니다. 밤마다 나돌아다닌다는 소문, 애들이 잘못될 것이라는 비아냥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버텨야 샜습니다. 아이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두 아들이 잠든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제 안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의 온기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어떤 굶주림도 어떤 모멸도 이겨낼 것이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아마 그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버텼습니다. 그 긴 시간은 제 몸과 마음을 갈갈이 찢었지만 결국 그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긴 세월 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려면 안정된 삶의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것이 작은 가게였습니다.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허름한 점포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너무 낡고 좁았습니다. 비가 오며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이며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곳이 희망의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가게를 발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국밥을 떠올렸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낸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가 들어간 국밥. 남편은 늘 국밥을 먹으며 이게 진짜 힘이 나는 음식이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절실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뼈를 고르고 밤마다 불 앞에 서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뼈가 끓어오르며 흰 거품이 생기며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다시 불을 조절했습니다. 국물이 깊은 맛을 낼 때까지 몇 시간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몇 그릇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주방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국밥에 김치를 곁들이며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 국밥을 먹고는 이 집 국물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칭찬이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단골은 이웃들에게 제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학생들, 멀리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까지 하나둘 제 가게를 찾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점점 손님이 많아지자 저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뼈를 더 오래 끓이고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국밥을 먹고는 기사에 소개했습니다. 꼭 먹어봐야 할 국밥집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신문 기사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뼈를 고아도 늘 모자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제 국밥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국밥집이 성공하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그릇을 팔아도 늘 부족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지만 그 고됨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년 뒤,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제 국밥을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게도 곧 성공했고, 그 뒤로 체인점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제 가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국밥집이라는 소문은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건물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저는 늘 절약하며 살았기 때문에 번 돈은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재료값은 치솟았습니다. 많은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가격을 낮추고 손님들에게 더 정성껏 대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 가게는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IMF를 견뎌낸 후 제 국밥집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빚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겪은 서러움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각각 건물 한 채와 수십억 원을 미리 물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쉴 수 있겠구나.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 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정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국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의료, 봉사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작은 대화와 작은 웃음이 제게는 새 봄 같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제 행복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미소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불안은 곧 반대로 변했습니다.
아들들은 몰래 정 원장을 뒷조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그는 전과자다. 사기꾼이다. 저는 날벼락 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기부 과정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소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재산과 체면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제 마지막 행복마저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 원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모은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50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사랑을 가로막은 것도, 의심을 키운 것도 결국 자식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잠시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지며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저는 병원에 매달리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날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에게 맡겼던 간병비가 엉뚱한 곳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돈은 동생의 목숨을 지키는 데 쓰여야 했지만 형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빼돌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이 결국 자식들의 탐욕을 키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원장이 평생 꿈꿔온 의료 봉사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남은 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고자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그의 꿈을 존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내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을 가꾸며 사계절을 느낍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잡초와 씨름하며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장작불 앞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활 끝에 사진작가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돈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황혼에 찾아온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진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빛이 함께하기를,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사랑과 용서가 깃들기를.